나는 밤길이 익숙했다. 서울 강남에서 출발해 대구 쪽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었다. 회사원들은 퇴근하고 도로엔 트럭이랑 나 같은 야간 배달 기사들만 남는다. 불빛은 희미했고 라디오에선 같은 뉴스가 반복됐다. 고속도로는 늘 같았다. 길고 조용하고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없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달리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1시 2분을 가리켰다. 손에 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차 안엔 식은 기름 냄새와 고무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와이퍼가 미세하게 끼익거리며 유리를 닦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200m 앞 오른쪽으로 빠지세요. 익숙한 톤이었지만 그 길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휴게소로 향하고 있었다. 지도에는 휴게소라고 적혀 있었다. 이상했다. 경부고속도로 그 구간엔 원래 휴게소가 없었다. 나는 잠깐 머뭇거렸다. 이상하네. 하지만 속으로는 잠깐 들러 화장실이나 다녀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가 문제였다. 밤새 달리다 보면 그게 가장 힘든 게 요이였다. 신호에 따라 오른쪽으로 빠졌다. 길은 좁고 어두웠다. 고속도로 본선에 불빛이 멀어지자 갑자기 세상이 정적에 잠긴 느낌이었다. 바닥은 균열이 많았고 잡초가 도로 위로 삐죽삐죽 올라와 있었다. 한 3분쯤 달렸을까. 드디어 간판이 보였다. 반휴게소. 낡은 네온 간판은 절반이 꺼져 있었다. 글자 중 일부는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건물 앞엔 차 한 대도 없었다. 식당 불도 꺼져 있고 편의점도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차장 한쪽엔 노란색 자판기가 하나 서 있었다. 전원은 들어와 있었고 커피 버튼 위에 먼지가 수북했다. 와, 진짜 옛날 거네.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 자판기는 마치 세월에 버려진 듯, 그러나 누군가 방금 손을 대고 간 듯 묘하게 따뜻해 보였다. 그런데 그때 휴게소 건물 안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화장실 쪽이었다. 나는 차문을 잠그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었다. 발자국이 콘크리트를 밟을 때마다 짤깍짤깍 소리가 들렸다. 내 그림자가 희미하게 벽에 비쳤고 간판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내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있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저기요? 사람 있어요? 대답이 없었다. 그런데 세면대 아래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수도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듯했다. 그때였다. 뒤쪽 칸 중 하나에서 철컥 하는 문소리가 났다. 누군가 있다. 나는 살짝 멈췄다. 죄송합니다. 그냥 잠깐 쓰려고요. 그 순간 대답이 들렸다. 들어오지 마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조용하지만 확실히 들렸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어딘가에 눌린 듯한 음성이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여자? 이 시간에? 이 휴게소엔 아무 차도 없었다. 불도 꺼져 있고 주차장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여자가 있다. 나는 그제야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 휴게소 지도에도 없던 곳이었다. 화장실 문 안쪽에서 또 한 번 철컥 소리가 났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저기,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대신 천천히 아주 느리게 문 밑으로 뭔가 흘러나왔다. 검은색. 점점 번져서 내 신발 앞까지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게 물인지 피인지 아니면 단순한 그림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냄새는 명확했다. 썩은 철 냄새. 문득 뒤에서 바람이 훅 불어왔다. 그리고 화장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깜깜해졌다. 불이 꺼진 것이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가지 마요. 정말로 그 순간 나는 발을 떼지 못했다. 어깨가 굳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라이터를 켜서 주변을 비추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불빛이 깜박거리며 켜지자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뒤로 누군가 서 있었다. 아무 표정도 없이 머리카락이 젖은 여자였다. 눈은 검게 파여 있고 입은 조금 열려 있었다. 그녀가 내 귀 바로 옆에서 말했다. 여기 아직 영업 중이에요.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냥 그대로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발소리가 내 것보다 하나 더 있었다. 내가 한번 디딜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또 한 번 도망치듯 차로 달려가 문을 닫자마자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아직 켜져 있었다.
화면엔 여전히 난 휴게소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문구가 떠 있었다. 다음 목적지 집. 나는 설정한 적이 없었다. 내비가 스스로 바뀐 것이다. 차 문을 닫자마자 시동을 걸었다. 엔진은 거칠게 울렸고 헤드라이트가 밤을 찢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보지 않았다. 거울에 뭐가 비칠까봐. 도로로 다시 나가려면 아까 들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분명히 그렇게만 하면 본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달랐다. 아까는 아스팔트가 갈라져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깨끗했다. 잡초도 없었다. 심지어 방금 지나쳤던 자판기도 사라져 있었다. 뭐야, 여긴. 나는 속도를 높였다. 90, 100, 120.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같은 화면이었다. 만 휴게소. 그 밑에는 목적지 집. 지도상으로는 내가 계속 직진 중인데 표시된 내 위치는 미동도 없었다. 마치 내비 속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다. 이거 꺼져라 좀. 그 순간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리고 음성이 나왔다. 목적지를 변경하시겠습니까?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목소리, 아까 화장실 안에서 들은 그 목소리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미끄러지며 도로 한가운데 섰다. 주위를 둘러보니 도로 양쪽에 아무것도 없었다. 표지판도 가로등도 차도 없었다. 그저 안개만 도로 위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엔진 소리만 들리던 그때 갑자기 조수석 창문이 딱딱딱 3번 두드려졌다. 나는 몸이 굳었다.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느껴졌다. 누군가 바로 옆에 있었다. 그 소리는 더 가까이서 들렸다. 딱딱. 마치 유리창 바로 앞에서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유리창엔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여자의 손자국.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유리 위를 타고 흘러내린 듯한 흔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기어를 넣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저 앞으로, 아무데로나. 몇 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간판이 보였다. 는 휴게소. 말도 안 돼. 나는 차를 세우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지도에도 없던 곳인데 계속 돌아오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혔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동료 기사 성훈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 애는 같은 배달앱에서 일하던 후배였다. 평소에도 야간 배송이 겹치면 종종 연락하곤 했다. 형, 지금 민매 휴게소 근처 아니에요? 나는 눈이 커졌다. 이 자식, 어떻게 알았지? 거기 가지 마요. 거기 사람 죽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대신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형, 혹시 거기 여자 본 적 있어요? 머리 길고 검은 옷 입은 사람, 그 사람 그날 같이 죽었대요. 휴게소가 불났을 때. 불났다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휴게소 건물은 여전히 조용했고 불도 다 꺼져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벽면 일부가 그을려 있었다. 문틀 위엔 탄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유리창엔 마치 연기 자국처럼 흐릿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순간 라디오가 갑자기 켜졌다. 노래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었다. 웅렬 휴게소 화재 사고, 직원 3명 사망, 유일한 여성 직원 A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 나는 숨을 멈췄다. 뉴스의 날짜는 2003년 11월 2일이었다. 20년도 넘은 사건이었다. 라디오는 잡음과 함께 멈췄다. 그리고 그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다. 돌아가지 말랬잖아요. 나는 본능적으로 차문을 잠갔다. 그때 백미러에 뭔가 스쳤다. 휴게소 안쪽. 그 자판기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옷, 흰 얼굴,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그 손끝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마치 누군가 라이터를 킨 듯. 그 불빛 아래서 그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다. 눈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자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따뜻한 커피. 마실래요? 나는 그대로 악셀을 밟았다. 차가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렸다. 길은 계속 이어졌다. 분명히 이번엔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분 후 다시 나타났다. 문 휴게소. 간판이 방금 지나온 그대로였다.
심지어 자판기의 불빛까지 같은 위치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길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곳이었다. 나는 이번엔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악셀을 끝까지 밟고 라디오도 꺼버리고 창문도 닫았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다. 정말 몇 분, 아니 어쩌면 몇 시간은 달린 것 같다. 그런데 앞에 익숙한 간판이 다시 나타났다. 미인 휴게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길은 분명 직진이었고 돌아가는 유턴 구간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 같은 곳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번엔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도 않았다. 그냥 그대로 통과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내비게이션이 다시 켜지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착하셨습니다. 엔진이 꺼졌다. 차가 완전히 멈춘 것이다. 키를 돌려도 반응이 없었다. 계기판의 불빛마저 꺼져 있었다. 나는 이젠 무서움을 넘어 현실감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축축했다. 흙냄새, 탄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휴게소 건물 안쪽에서 다시 불빛이 깜빡였다. 이번엔 식당 쪽이었다. 식사 가능이라는 글씨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쪽은 어둡고 눅눅했다. 탁자 위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의자는 몇 개가 넘어져 있었다. 그런데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뜨거운 김이 나는 커피 한 잔이 있었다. 정말로 방금 내린 듯한 커피였다. 컵은 자판기용 플라스틱 컵, 커피 표면엔 아직 거품이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누군가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누구 계세요? 말소리가 공간에 울렸다. 그때 식당 뒷문이 살짝 열리며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왔네요. 그 목소리였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은 옷, 그을린 얼굴, 그리고 그 눈 불에 타 사라진 자리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돌아가지 말랬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여긴 아직 영업 중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예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몰라요?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내 눈이 한 구석을 스쳤다. 식당 벽면 한쪽에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다. 2003년 개업 당시 직원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그녀가 있었다. 커피 자판기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이름표에는 윤혜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2003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고. 그해 겨울 나는 막 운전면허를 따고 아버지의 트럭을 몰고 있었다. 그날 밤 경부고속도로 남하 구간에서 불이 났다. 라디오에선 계속 그 사건을 보도했다. 휴게소 직원 3명 사망, 원인은 미상의 화재로 추정. 그런데 그 보도에서 한 가지가 이상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화재 당시 흰색 트럭 한 대가 불이 나기 직전 휴게소를 빠져나가는 것이 목격됐다. 나는 그 트럭이 내 아버지의 차량이었다는 걸 기억했다. 그날 우리는 운행 중 갑자기 엔진이 과열돼 휴게소에 잠깐 들렀다. 아버지는 불길하다며 바로 나가자고 했다. 그리고 몇 분 후 휴게소는 불길에 휩싸였다. 그날 밤 나는 누군가의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그 후로 그 일은 잊은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내 앞에 있었다. 기억났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나갔던 그날 나 아직 안 나왔어요. 나는 숨이 막혀왔다.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럼 왜 그날 이후 한 번도 여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당신은 몰랐겠죠. 내가 문 바로 앞까지 나왔다는 걸. 불길이 닿기 전에 손만 닿았으면 됐는데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손끝이 내 뺨을 스쳤다.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타고 내려갔다. 이제 내 차례예요. 순간 식당 불이 꺼졌다. 그리고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불빛이 번쩍이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타는 냄새가 다시 코끝을 찔렀다. 바닥이 뜨거워졌다. 불길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나는 문으로 달렸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열리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처럼 도망쳐요. 그래야 내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나는 필사적으로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런데 밖은 불이 아니라 눈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버려진 도로 위에 조용히 쌓여 있었다. 그리고 내 차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엔 오래된 트럭이 한 대 서 있었다. 20년 전 아버지의 트럭이었다. 운전석 창문엔 희미하게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 기억났죠?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 도로 위는 유리처럼 번들거렸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에 반사돼서 눈이 부셨지. 그런데 이상한 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라. 분명 익숙한 길인데 골목 하나를 돌아가더니 전혀 모르는 도로가 나왔어. 이 길 부산항 쪽 아니었나? 이상했지만 그냥 갔어. 비 오는 날엔 GPS가 흔들리는 일도 많으니까. 하지만 그 길 끝에 누군가 서 있었어.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비 맞는 행인인 줄 알았지. 우산도 없이 도로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거든. 하얀 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실루엣이 선명했어.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상하게 보였어. 그 사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길었어. 허리까지 젖은 머리가 쭉 늘어져서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지. 저기요, 위험해요. 내가 소리쳤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 그래서 경적을 울렸지. 빵! 그 순간 그게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눈이 안 보였어. 있어야 할 눈 자리에 시커먼 구멍 2개만 있었거든. 난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어.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지. 그 와중에 그게 나한테 다가왔어. 발소리가 없었어. 비가 흩날리는 소리 사이로 오직 척척 물 웅덩이를 밟는 소리만 들렸어. 그리고 그 입이 열렸어. 물에 잠긴 듯 이상하게 부풀어 오른 입술 사이로 단 한마디가 흘러나왔어.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 순간 도로 옆 가로등이 깜빡이며 꺼졌고 세상이 한순간에 어두워졌어. 내 시야에는 오직 그 검은 구멍 같은 얼굴만 남았지. 다행히 정신이 끊겼어. 그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던 그 순간. 깨어났네요. 많이 놀라셨죠? 남자. 여기가 어디죠? 길가에 쓰러져 있던 걸 어떤 시민이 발견했어요. 오토바이랑 같이요. 기억나는 건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리 안에서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 며칠 동안 나는 밖에 나가지 못했어. 문 앞에만 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거든. 그리고 배달앱 알림이 계속 울렸어. 새로운 주문이 있습니다. 긴급 배달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앱을 꺼도 알림이 계속 떴다는 거야. 심지어 전원까지 꺼놨는데도 새로운 주문이 있습니다. 도착지, 이전 목적지. 이전 목적지. 그건 그날 귀신을 본 도로였어. 처음엔 그냥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날 밤 현관문 밖에서 누가 벨을 눌렀어. 띵동. CCTV를 확인했지. 근데 화면엔 아무도 없었어. 대신 화면 맨 아래에 물방울 자국이 찍혀 있었어. 마치 누가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들렸어.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밤에 배달을 나가지 않아. 그 도로도 그 길도 GPS에서도 삭제했어. 하지만 이상하지. 요즘도 새벽에 배달 알림이 울려. 새로운 주문이 있습니다. 도착지 이전 목적지. 그리고 알림 소리 뒤에는 꼭 그 목소리가 들려. 돌아가지 그랬어요. 사람들은 귀신을 안 믿지. 하지만 나한텐 너무 생생했어. 그래서 직접 찾아보기로 했어. 그날 그 도로가 어떤 곳인지. 지난 5년간 비 오는 날 교통사고 3건, 전부 단독사고네. 그중 한 건이 내 눈에 들어왔어. 2022년 8월 새벽 2시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배달 중 사고 추정. 기사 아래에는 브레이크 흔적 없음, 헬멧 미착용 상태로 발견, 그리고 현장에는 이상한 물 웅덩이 자국이 있었다. 그렇게 적혀 있었지. 그 순간 온몸이 싸늘해졌어. 그 여자가 죽은 날짜가 내가 귀신을 본 딱 1년 같은 날이었거든. 기사를 야 항만도로 새벽엔 가지 마라. 그 길 CCTV에 사람 나온다잖아. 기사 3 비 오면 나타난다던데 흰 옷 입은 여자. 진짜임. 나도 봤음. 내비가 그쪽으로 자동으로 그 글을 읽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내비게이션이 바뀐다는 말. 그건 나한테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었거든. 그날 밤 나는 결국 그 도로 CCTV를 구하려고 했어.
지인을 통해 구청 교통센터에 있는 사람을 알아냈고 도로 위험성 조사를 핑계로 녹화 영상을 받았지. 영상 속엔 내가 사고 났던 위치가 보였어. 밤 2시 47분.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가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옆으로 미끄러졌지. 그게 바로 내 오토바이였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카메라 중앙, 도로 한가운데 흰색 실루엣이 서 있었어. 분명히 사람 모양인데 비가 지나가도 그 자리는 젖지 않았어. 마치 그 공간만 비를 맞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잠시 뒤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더니 그 실루엣이 카메라 쪽을 돌아봤어. 그 순간 영상이 끊겼다. 나는 그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 그리고 멈춘 프레임을 확대했지. 화면 속 그 얼굴, 눈 대신 시커먼 구멍이 있었고 그 입은 반쯤 열려 있었어. 입 모양이 분명하게 보였지. 가지. 나는 무너졌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 도로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 도로 말입니까? 네, 이상하죠. 매년 비 오는 날 사고가 나요. 항상 새벽 2시 전후. 원인이 뭐래요? 브레이크 흔적이 없어요. 다들 그냥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귀신 얘기 들어봤어요? 들었죠.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근데 신고한 사람 중 일부가 이상한 말을 해요. 뭐요? 사고 나기 전 항상 여자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비에 젖은 목소리로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렇게요. 그 말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 왜 나한테까지 나타난 걸까? 나랑 그 여자랑 무슨 관계가 있던 걸까? 며칠 뒤 나는 그 사고로 죽은 여자의 SNS를 찾아봤어. 프로필 사진은 헬멧 쓴 여자, 웃고 있었어. 소개 글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 비 오는 날은 조심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게시물 날짜 2022년 8월 15일 밤 11시 53분. 사진 아래 댓글엔 친구가 남긴 말이 있었어. 비 온다. 오늘은 그냥 쉬어라. 그녀의 마지막 댓글은 괜찮아. 이번 건 급해. 꼭 가야 돼. 그날 나도 똑같이 말했었지. 이 배달은 급하니까 그냥 가야 돼. 그제서야 깨달았어. 그녀는 나 같은 배달기사였고 그날 비 오는 밤 나처럼 이전 목적지로 향하다가 죽은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 도로 위에서 누군가가 다시 같은 길을 향하면 그녀가 나타나는 거야. 돌아가지 그랬어요. 이제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 그때처럼 천둥도 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 그 도로로 향하게 됐지. 이제는 끝을 봐야 했거든. 그녀가 왜 나를 불렀는지, 왜 그 말을 남겼는지. 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 휴게소는 여전히 폐쇄되어 있었고 도로 한가운데엔 가로등 몇 개만 깜빡거렸지. 그 불빛이 마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심장박동처럼 느껴졌어. 여기였지. 내가 쓰러졌던 곳. 나는 도로 옆 배수구 근처를 비춰봤어. 거기엔 아직도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고 그 위엔 희미하게 기름이 떠 있었어. 무지갯빛 기름막이 빗방울에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어른거렸지. 그때였어.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 멀리서 불빛이 가까워지더니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갔어. 헬멧을 쓴 누군가 하얀 비옷을 입고 있었어. 하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어. 작년 뉴스 속 그녀의 사진과 똑같은 체형. 나는 본능적으로 따라갔어. 도망치듯 그녀의 오토바이를 쫓았지. 도로는 길게 이어졌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어. 그녀의 브레이크 등은 붉게 번쩍이며 내 시야를 가득 채웠지. 하지만 갑자기 그 불빛이 사라졌어. 그리고 그 자리에 작년 사고 현장이 보였어. 나는 브레이크를 꽉 잡았지만 바퀴는 미끄러졌고 몸이 그대로 도로에 넘어졌어. 눈앞이 번쩍였고 귀에선 삐 소리가 울렸지. 눈을 뜨니 비는 멎어 있었어. 도로 위엔 나 혼자였어. 그리고 앞에는 그녀가 서 있었어. 그녀는 흰 비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어. 하지만 이상하게 그녀 주변 물기가 없었어. 마치 공기 자체가 그녀를 피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 목소리. 그날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었어. 남자, 왜 나를 불렀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도로 반대편을 바라봤어. 그곳엔 오래된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지. 경부고속도로 305km 휴게소.
그녀가 손가락으로 그 표지판을 가리켰을 때 그 아래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였어. 나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넣었어. 거기엔 녹슨 헬멧 하나가 있었지. 헬멧 안쪽에는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 비 오는 날 돌아가지 않으면 또 한 명이 죽는다. 나는 손을 떨며 고개를 들었어. 그녀는 내 앞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어.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게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지. 남자. 당신이 죽은 이유가 이걸 알리려고 한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 그리고 내게 손을 내밀었지. 손끝이 닿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어. 이제 그만, 멈춰요. 그 순간 멀리서 경적 소리와 함께 트럭 불빛이 번쩍였어.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고 눈을 뜨자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었어.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내 오토바이는 옆에 쓰러져 있었어.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 그녀는 사라졌어. 하지만 내 손엔 그 헬멧이 그대로 들려 있었어. 며칠 뒤 나는 그 헬멧을 경찰에 맡겼어.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 헬멧 작년에 실종된 기사 거예요. 유족이 못 찾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전율했어. 그녀는 나한테 그 헬멧을 돌려달라고 나타났던 거야. 그날 이후 그 도로에서는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 비가 와도 새벽이 되어도 아무도 그 여자를 보지 못했대. 그 대신 그 도로를 지날 때마다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았지. 비 오는 날 휴게소 근처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 멈추지 말고 그냥 지나가. 그건 이제 고마운 신호래.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건 경고가 아니라 우릴 살리려는 말이었대. 이제 비가 올 때마다 나는 그 도로를 천천히 지나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지. 괜찮아요. 이번엔 돌아갈게요. 이제 비가 와도 무섭지 않아. 아니, 아직도 조금은 무섭지. 하지만 그건 예전처럼 막연한 공포가 아니야. 누군가를 잃은 슬픔 같은 조용한 두려움이랄까. 그 도로로 다시는 가지 않았어. 하지만 여전히 그곳을 지나는 동료들이 있었지. 며칠 전 어떤 후배가 내게 사진 한 장을 보냈어. 휴게소 근처 도로 옆 가드레일에 작은 비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 비에 젖었는데도 그 안쪽의 쪽지는 또렷했지. 비 오는 날은 조심해야지. 그 문장은 그녀의 SNS에 있던 마지막 문장이었어. 정비소 주인 그 도로 이제 평온하대. CCTV도 멀쩡하고 사고도 없고. 남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희한하게 비 오는 날만 되면 도로 옆에 헬멧 하나가 세워져 있대요. 아무도 안 둔 것 같은데 항상 같은 자리에. 마치 누가 그곳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어. 며칠 뒤 나는 그 도로를 천천히 지났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 휴게소 근처를 지날 때 무심코 속도를 늦췄지. 도로 옆 정말로 헬멧 하나가 세워져 있었어. 그 안쪽엔 조그만 메모가 붙어 있었지. 다시는 누군가가 이 길에서 멈추지 않도록. 그 순간 나는 그날의 그녀를 떠올렸어. 비에 젖은 비옷, 검은 헬멧, 그리고 그 조용한 미소. 그녀는 결국 자신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그녀의 돌아가지 그랬어요는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 단지 살아있어줘요. 그 말의 다른 형태였던 거지. 나는 그 헬멧 미니어처를 바라보며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어. 비 오는 밤 휴게소 근처 도로에서 나를 부르던 그 낮은 음성. 돌아가지 그랬어요. 그건 어쩌면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든 유일한 한마디였을지도 몰라. 며칠 전부터 비 오는 날이면 나는 일부러 배달을 쉬어.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커피를 내려 창가에 두지. 그건 마치 그녀에게 주는 작은 제사 같은 거야. 커피의 향이 방 안에 가득 차면 그때마다 문득 느껴. 바람 사이로 스치는 그 속삭임을. 괜찮아요. 이제 쉬어요. 그날 이후 비 오는 날 도로 위에서 사고가 사라진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배달 기사들 사이에선 아직도 이런 말이 돈다. 비 오는 날 흰옷 입은 여자가 도로 옆에서 서 있으면 그냥 인사해. 그건 귀신이 아니라 우릴 살려준 선배님이래. 지금도 가끔 그 도로를 지난다. 창문을 살짝 열면 비 냄새가 들어오고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돌아갑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경상북도 산자락 아래 시골 마을이라 그런지 가로등도 드물었다. 민박집 주인은 문 앞까지 나와 인사를 해줬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무표정함이 있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좀 쉬고 싶어서요. 그래요. 혼자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나무 장판 냄새, 오래된 전기 스탠드의 노란 불빛.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산 쪽에서 내려왔는데 그 안엔 축축하고 썩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그때 바닥 밑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냉장고 진동이나 배관 소리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3분쯤 뒤 또 같은 소리가 났다. 이번엔 쿵 다음에 툭툭툭 무언가 바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 소리가 마치 손가락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듯 일정한 간격이었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밑에 뭐 있나? 민박집 구조상 1층이었는데 지하가 있다고는 들은 적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 한쪽엔 지하실 출입금지라고 적힌 오래된 철문이 있었다. 문 손잡이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누군가 임시로 자물쇠를 걸어놓은 듯했다. 그 자물쇠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만진 듯한 소리였다. 나는 즉시 불을 켜고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불빛 아래에서도 그 문틈으로 희미하게 하얀 먼지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먼지인가 연기인가 아니면 숨결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가 되자 아예 눈을 감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소리. 하지만 내 위층은 비어 있었다. 주인은 다른 건물에서 잔다고 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내 방문 앞에서 서 있는 게 느껴졌다. 기척이었다. 숨소리도 그림자도 없는데 존재만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그 존재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차라리 꿈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방문 앞엔 분명히 작은 발자국이 있었다. 진흙이 묻은 아이의 발자국. 아침 식사 때 나는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지하실 있죠? 주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다. 아, 그거요? 옛날 창고예요. 지금은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어젯밤에 소리가 좀 나서요. 소리요? 그의 표정이 굳었다. 혹시 몇 시쯤이었습니까? 11시쯤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말했다. 그 시간이 좀 그래요. 이상하게 그때만 시끄럽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뒷골이 서늘해졌다. 그의 말투엔 이미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매번 그 시간이 문제라는 듯한. 그날 오후 민박 주변을 산책했다. 논 사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오래된 폐가가 하나 보였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그 집 앞엔 낡은 인형 하나가 있었다. 누가 일부러 세워둔 듯 흙에 반쯤 묻힌 채. 그 인형은 왼쪽 눈이 없었고 옷은 젖은 듯했다. 나는 무심코 그 인형을 집어들었다가 그 밑에서 작은 유리 조각이 나왔다.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털어내는 순간 유리 조각 끝이 내 손가락을 스쳤다. 피가 났다. 그런데 피보다 더 이상한 건 내 손끝에서 흙냄새가 났다는 것이다. 방금 흙에 닿은 것도 아닌데 그 냄새는 마치 썩은 땅속 냄새 같았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나는 일부러 일찍 불을 껐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밤 10시 17분 정확히 전날과 같은 시각에 쿵! 소리가 났다. 이번엔 분명히 지하에서였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지하실 문 앞에 서니 그 안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다. 낮고 얇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는 귀를 문해댔다. 그 순간 안쪽에서 아저씨 하는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걸 느꼈다. 소리가 너무 명확했다. 아저씨, 내려와요. 나는 도망치듯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전등 불빛이 덜덜 떨렸다. 그런데 내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켜졌다. 누군가의 사진이 떠 있었다. 어제 낮에 찍은 폐가 앞사진. 그런데 그 뒤편 내가 찍지 않은 그림자 하나가 있었다. 작은 체구의 아이, 얼굴이 흐릿한 그 아이가 지하실 문 앞에서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엔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아저씨, 내려와요. 그 말이 자꾸 귓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차라리 내가 피곤해서 들은 환청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낮이 되어도 그 문은 나를 붙잡았다. 거실 한복판 아무 일도 없는 듯 서 있는 녹슨 철문. 햇빛 아래서 보니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철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올 리 없는데 문틈에서 미세한 냉기가 새어나왔다. 나는 결국 주인을 다시 불렀다. 사장님, 저기 지하실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되는 문이에요. 왜요? 뭐 위험한 건가요? 그냥 오래돼서 들어가면 다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의 차분함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주인은 갑자기 볼 일이 있다며 마을로 내려갔다. 그가 떠나고 나자 나는 민박에 혼자 남았다. 그리고 어쩐지 그때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무겁게 깔린 정적 속에서 마치 누군가 내 뒤를 계속 따라오는 기분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는데 뒤쪽 유리에 내 얼굴 말고 다른 무언가가 비쳤다. 작은 얼굴이었다. 어린아이처럼 눈만 보였다. 하지만 눈동자가 완전히 새카맸다. 나는 컵을 떨어뜨렸다. 물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졌다. 그들렸다. 발소리.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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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 맨발의 소리. 그 소리가 지하실 문 쪽에서 방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발소리는 내가 있는 방향으로 오지 않았다. 거실 가운데에서 멈추더니 벽 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 벽은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벽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하실은 단순히 문 아래에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 집 전체에 뻗은 무언가의 통로 같았다. 들리지 않던 소리, 새어나오는 냉기, 그리고 밤마다 나는 그 소리들. 밤이 됐다. 밖엔 개구리 울음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마을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켜두고 녹음을 시작했다. 혹시라도 내가 듣는 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시간은 10시 20분. 그때부터 녹음기엔 계속 잡음이 섞였다. 지직, 지직. 마치 라디오가 주파수를 못 잡는 소리처럼. 그런데 잡음 사이에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천천히 규칙적으로 아이의 숨소리였다. 후, 후. 그게 이어지더니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였다. 찾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녹음기를 꺼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젖었다. 문득 방구석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천장에는 물이 셀만한 흔적이 없었다. 손전등을 켜서 비추자 그 물방울은 투명하지 않았다. 붉었다. 빛을 받자 피처럼 진하게 비쳤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런데 방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비쳤다. 바닥에 쭈그려 앉은 듯한 그림자.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방문 틈으로 작은 손가락 2개가 들어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 손가락은 문틈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피가 났다. 손가락 끝에서 진한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내 귀에 들렸다. 아저씨, 문 열면 아프지 않아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이었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핸드폰은 배터리가 다 닳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내가 잠시 전까지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뜨자 지하실 문 앞에 있었다.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간 건지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내 손엔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건 지하실 자물쇠 열쇠였다. 주인이 갖고 있던 그것.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열쇠를 바닥에 던졌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저절로 찰칵하고 열렸다. 문 안쪽에선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한겨울처럼 차가운 공기. 그 냄새는 어제 그 흙냄새였다. 썩은 더 전 흙 그리고 오래된 시체 같은 냄새. 그 속에서 희미하게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같이 놀아요.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계단 아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오르고 있었다.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다.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끓어오르는 소리. 딱딱딱.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웃음소리. 나는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내 앞에 작은 손자국이 찍혔다. 바닥에서부터 내 다리, 가슴, 그리고 목 근처까지.
투명한 손자국들이 하나씩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기억이 끊겼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머리맡에 앉은 낯선 얼굴. 민박집 주인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바짝 말랐다. 제가 왜 여기 있죠?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새벽에 민박집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 거실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지하실 문이 열렸고 냄새, 손자국, 그리고 아이.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 문. 내가 말을 꺼내자 주인은 단호히 잘랐다. 그 일은 잊으세요. 거기 누가 있었죠? 아이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잠시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 지하실은 벌써 20년 전부터 봉인된 곳이에요. 20년. 그 말이 내 머릿속을 울렸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나는 그대로 마을을 떠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냥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았다. 무언가 미완성된 채로 남아있는 느낌. 나는 다시 그 민박집으로 갔다. 마을 어귀의 잡화점 주인에게 물었다. 저기 산 아래 민박집 있잖아요. 거기 무슨 일 있었던 적 있어요? 그 여자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 집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살았어요. 누가요? 아이 이름 부부요.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지하실에서 죽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겨울이었는데 아버지가 술 마시고 문을 잠근 채 나가버렸대요. 그 안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침까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 다음날 아이는 그대로. 그녀는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민호요. 6살. 민호. 그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가 들었던 목소리. 아저씨 내려와요. 찾았어요. 그날 밤 다시 민박집에 갔다. 주인은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창문을 밀고 들어갔다. 집안은 낮보다 훨씬 어두웠다. 손전등을 켜자 먼지가 부유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거실 중앙엔 여전히 지하실 문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틈새가 아주 조금 벌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문을 열자 계단이 드러났다. 낡고 습한 공기, 오래된 나무 타는 냄새. 계단 아래로는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바닥이 끼익 소리를 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는 전등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 나는 스위치를 눌렀다. 불빛이 깜박이며 켜졌다. 그곳에는 오래된 장난감 몇 개가 있었다. 색이 바랜 공, 녹슨 세발 자전거, 그리고 벽 구석에는 인형이 하나 있었다. 그 인형 나는 기억했다. 배가 앞에서 봤던 그 인형이었다. 나는 천천히 인형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다. 지하실엔 창문도 환기도 없었는데 바람이 불었다. 민호야? 내가 무심코 불러보았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대신 벽 쪽에서 철컥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리니 작은 금속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그 안엔 낡은 사진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손전등으로 비춰봤다. 사진 속엔 한 가족이 있었다. 민박 주인, 그리고 한 여자, 그리고 아이 하나. 하지만 그 사진은 낯설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이 희미했지만 어딘가 내가 본 그림자와 닮아 있었다. 사진 뒷면엔 글씨가 있었다. 2004-1-15 민호 6번째 생일, 그리고 그 밑에 낙서처럼 쓰인 문장 하나. 아빠는 문을 잠갔어. 나는 손에서 사진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전등이 꺼졌다. 지하실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탁탁 탁고 규칙적인 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내 귀 옆에서 뛰는 듯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내 바로 옆에서 멈췄다. 그때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이제 알겠죠? 나는 몸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내 발밑에는 작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손자국 위로 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아니, 눈물 같았다. 차갑고 짠 냄새. 밖으로 나오니 이미 새벽이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민박집 뒤편 산등성이로부터 안개가 흘러내렸다. 그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서 있었다.
작은 형체, 흰 옷, 얼굴 없는 아이. 나는 도망치듯 길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뒤에서 또 들렸다. 아저씨, 왜 문을 닫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경상북도를 떠났다. 그 집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지금은 폐가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끔 밤에 그 마을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말한다. 지하실 문 근처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그 소리는 항상 같은 시간 밤 10시 17분에 시작된다고 한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이 벽지를 타고 흔들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을 서성이는 듯했다. 지하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엄마, 나 추워. 그건 분명 사람이 낼 수 없는 음색이었다. 말끝이 조금씩 울리며 입안에 물이 고인 듯 질척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녹음 앱을 켰다. 만약 또 들리면 증거라도 남겨야겠다. 화면에 빨간 불이 켜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숨을 쉬는데 공기가 끈적거렸다. 곰팡이 냄새, 오래된 흙 냄새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그때였다. 드드득. 창문이 떨렸다. 바람은 없었다. 하지만 유리창이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는 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커튼 아래쪽 어둠 속에서 하얀 게 비쳤다. 작은 손가락 끝 같은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저기 누구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천천히 커튼이 움직였다. 바람이 아니라 안쪽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순간 나는 문 쪽으로 달려가 불을 켰다. 커튼을 확 젖히자 창문 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창틀 아래 유리와 나무가 맞닿은 틈 사이에 젖은 손자국이 있었다. 작은 손, 아동용 크기. 손가락 5개가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마치 비에 젖은 아이가 창문을 짚고 올라온 것처럼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창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다 녹음 앱을 멈추며 확인했다. 처음엔 내 숨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2분쯤 지나자 갑자기 무언가가 섞여 들어왔다. 낮게 울리는 여자 목소리, 그리고 아이의 흐느낌. 나 내려가면 안 돼요. 괜찮아, 그만 끝나. 눈 감고 있어. 싫어요, 엄마. 그 음성은 분명히 지하에서 올라온 듯 탁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이 갑자기 끊겼다. 나는 녹음을 멈추지 못하고 한동안 그대로 멍하니 있었다. 그 순간 위층에서 발소리가 났다. 툭, 툭, 툭. 마치 누군가 발 뒤꿈치를 끌며 복도를 걷는 소리. 이 민박집엔 나 말고 아무도 없는데. 주인은 시내에 내려갔다고 했고 객실도 비어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문을 열었다. 복도는 정적이었다. 그런데 벽 끝, 거울이 걸려있는 쪽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다. 빛을 비추자 거울 속엔 내가 아닌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다. 아이였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다. 그 아이는 나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입안은 텅 비어 있었다. 혀도 이도 없이 시커먼 구멍만. 나 밑에 있어. 순간 복도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도망쳤다. 계단을 뛰어내려 방으로 돌아왔는데 문이 스스로 철컥하고 잠겼다. 나는 벽에 기대 숨을 고르며 손전등을 켰다. 바닥 한가운데 내 녹음기가 켜져 있었다. 분명히 내가 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스피커에서 또렷이 흘러나왔다. 아저씨, 내려와요. 우리 엄마 보고 싶대요. 그 목소리는 바로 내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아침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 시계는 분명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창밖은 여전히 캄캄했다. 이상했다. 새소리도 바람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눅눅한 공기만이 창문 틈으로 밀려들었다. 나는 밤새도록 녹음기를 진 채 잠들지 못했다. 새벽 무렵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기척이 몇 번 있었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그저 그 소리가 멈추길 기다릴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끼익! 낮은 소리와 함께 복도 끝에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문은 원래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주인이 분명히 말했다. 그 밑에는 오래된 창고라 위험해요. 절대 내려가지 마세요. 나는 손전등을 들고 문 앞에 섰다. 계단 아래는 새까만 어둠뿐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닿지 않을 만큼 깊고 차가운 공간.
그 아래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똑똑 똑. 그 규칙적인 리듬이 이상하게 심장 박동과 겹쳐졌다. 거기 누구 있나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습. 바로 계단 아래 두 번째 단쯤 되는 곳에서 나는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끼며 천천히 발을 디뎠다. 첫 번째 계단. 삐걱. 두 번째 계단. 그때 발밑에서 물컹한 감촉이 느껴졌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건 젖은 인형이었다. 머리카락이 빠져나간 채로 얼굴이 반쯤 녹은 인형. 가슴팍에는 하영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올랐다. 며칠 전 마을 할머니가 했던 말. 거그 민박 말이야. 예전에 살던 딸내미가 있었는데 장마 때 그 집 지하에 빠져 죽었다 카더라. 그때 찾은 게 손만 하나였대. 나는 숨이 막혀 올라왔다. 인형을 떨어뜨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 바닥은 진흙처럼 축축했고 벽면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맨 안쪽에 낡은 철문 하나가 있었다.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녹슨 줄이 반쯤 풀려 있었다. 덜컥. 내가 손을 대기도 전에 자물쇠가 스스로 떨어졌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은 너무 어두워 빛이 닿지 않았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왔어요?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어젯밤 녹음기 속의 그 아이였다. 손전등을 조금 더 들이밀자 K 어둠 속에서 하얀 발목이 보였다. 그 발은 천천히 나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다. 척, 척, 척. 발자국마다 물이 튀었다. 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그건 아이였다. 그러나 눈이 없었다. 눈자리에 까맣게 뚫린 두 구멍, 그리고 입은 찢어져 귀밑까지 열려 있었다. 그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기다려요. 같이 가요. 순간 아이의 손이 내 팔목을 잡았다. 차갑고 젖은 손이 내 피부를 파고들며 팔 위로 얼음 같은 냉기가 올라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뛰어올랐다. 등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저씨도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날 우리 같이 있었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같이 있었다고?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그때 계단 위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주인이었다.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뭐 하는 겁니까? 거기 왜 내려가요? 나는 손전등을 들이밀며 외쳤다. 여기 안에 아이가 있어요. 하영이라는 아이. 하지만 주인의 표정이 이상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 순간 주인의 말이 내 머릿속을 멈춰 세웠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밑에서 그 아이가 분명히. 그는 내 팔을 꽉 잡았다. 손끝이 떨렸다. 지금 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문은 열리지도 않아야 정상인데. 나는 계단 아래를 바라봤다. 아까 열린 문은 다시 닫혀 있었다. 자물쇠는 멀쩡히 걸려 있었고 물방울 소리도 멈춰 있었다. 그저 눅눅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만이 남아 있었다. 저 진짜 봤어요. 그 아이 하얀 원피스 입고 있었어요. 이름표에 하영이라고. 그만하세요. 주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 이름, 제 딸 이름입니다. 그 말에 내 등골이 싸늘해졌다. 따님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7살 때 장마철에 지하실로 내려갔다 실종됐어요. 시신은 끝내 못 찾았죠. 그의 손끝이 서서히 풀리더니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그 방을 닫아놨는데 이상한 소리들이 들릴 때가 있었어요. 낮에도 누가 아빠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마다 문 앞에 젖은 발자국이 생겨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내 손끝에 남은 차가운 감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 손이 아직 내 팔목을 잡고 있는 듯했다. 그는 나를 방으로 데려가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쉬세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시죠. 문이 닫히고 복도에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지하에 머물러 있었다. 아저씨도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 아이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처음 본 듯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물에 젖은 필름처럼 번진 사진 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건 뭐지? 나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사진 속 나의 표정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때 복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툭! 문틈 아래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그것을 주워들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빠, 기억났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전등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습, 습. 나는 손전등을 더듬어 켰다. 그 빛 아래에서 침대 밑으로 물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그 물은 검고 진득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손 하나가 천천히 올라왔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안 돼. 이건 꿈이야. 하지만 그 손이 내 발목을 잡았다. 젖은 손이 내 살갗을 파고들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아빠가 문을 잠갔잖아요.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순간 머릿속 깊은 곳에서 기억 하나가 터져나왔다. 비 오는 날이었다. 민박집 공사 알바를 하던 날. 지하실 문을 닫으며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그냥 잠갔다. 나중에 열면 되겠지. 그때 들려왔던 아이의 울음. 그게 하영이었다. 그날 새벽은 오지 않았다. 시계는 분명히 오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세상은 밤에 멈춘 듯 고요했다. 나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발목을 붙잡고 있던 아이의 손은 사라졌지만 물기와 냄새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곰팡이, 젖은 나무, 그리고 오래된 피 냄새. 문 밖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주인의 방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바닥에 물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은 작았다. 아이의 것. 그 자국은 지하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으리란 걸. 다리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은 차분했다. 이제야 내가 무얼 해야 하는지 알 것 같다. 계단 아래는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흙냄새가 가득하던 그 지하. 공사 때문에 전기가 끊겨 있었고 아이가 놀다 들어갔다는 말이 들렸지만 나는 그냥 문을 닫았다. 위험하니까 나중에.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지막이었다. 나는 지하 깊숙이 들어가 철문 앞에 섰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서 있었다. 눈이 있었다. 이번엔 살아있는 아이처럼 보였다. 아빠, 그 한마디에 나는 무릎을 꿇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혀서 숨만 겨우 내쉴 수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왜 그랬어요? 그땐 네가 안에 있는 줄 몰랐어. 그때는 거짓말. 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빛이 꺼지고 어둠이 다시 밀려왔다. 문 닫을 때 나 불렀잖아요. 아빠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귓가를 찢었다. 순간 철문이 스스로 닫혔다. 쿵! 그 소리가 지하 전체에 울렸다. 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미안해 하영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러자 문 너머에서 조용히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이제 나갈게요. 문이 열렸다. 그 안은 더 이상 지하실이 아니었다. 햇빛 같은 빛이 번져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안 아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 빛이 사라지자 공간은 다시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끝에는 여전히 젖은 물기와 흙의 감촉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움이 아닌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이었다. 정말로 아침이 온 것이다. 짙은 안개 속에서 새들이 울고 산비탈 아래로 햇빛이 번졌다. 민박집 주인은 마당에 서 있었다.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다. 봤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가 편히 가길 바랐어요.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와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차에 올라 민박집을 떠났다. 뒤돌아보니 집 앞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의 아이.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다.
가끔 밤에 창문 밖에서 똑똑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다. 그건 두드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사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속삭인다. 하영아, 잘 지내고 있지? 그 말을 끝으로 공기는 고요해진다. 이제는 그날의 죄보다 그 아이의 미소가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아직도 나는 그 지하의 냄새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도. 이제 괜찮아요, 아빠. 그 한마디가 내 모든 밤을 구원했다.